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선시대 권력의 정점에 섰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세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조선시대 여성이 권력의 중심에 선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유교 사회였던 조선에서 여성의 정치 참여는 철저히 금기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어두운 구석에는 이 금기를 깨고 권력을 쥐었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장녹수, 정난정, 김계시. 이 세 사람은 후대의 조선 3대 악녀로 불리게 됩니다. 하지만 과연 그들은 정말 악녀였을까요? 아니면 시대가 만들어낸 희생양이었을까요? 조선 왕조실록과 승정원 일기에는 이들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록들은 대부분 그들을 몰락시킨 사람들에 의해 쓰여졌습니다. 승자의 기록 속에서 그들은 나라를 어지럽힌 요부로 왕을 현혹한 간악한 여인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기록들 사이사이에 숨겨진 그들의 진짜 모습을, 그들이 느꼈을 두려움과 고독을, 그리고 권력을 쥐었다가 잃는 순간의 절망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권력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권력을 잃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지금부터 조선의 3대 악녀라 불린 세 여인의 삶과 죽음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시고 구독,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1506년 가을, 경복궁에는 한밤의 연회가 한창이었습니다. 촛불이 대전 안을 밝히고 있었고 술잔이 오가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 한 여인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붉은 치마가 바람에 흩날리듯 움직였고 그 여인의 손짓 하나하나에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사로잡혔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장녹수였습니다. 원래 기생 출신이었던 그는 연산군의 눈에 들어 후궁이 되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연산군 일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장녹수를 총애하여 밤낮으로 곁에 두었다고 말입니다. 장녹수는 어떻게 연산군의 총애를 받게 되었을까요? 단순히 외모가 아름다워서였을까요? 아니면 춤과 노래에 능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마도 그것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당시 연산군은 어머니 윤 씨의 폐비 사건으로 깊은 상처를 안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가 어릴 때 사사되었고 그는 진실을 알게 된 후 분노와 슬픔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신하들은 두려워했고 궁궐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 연산군 곁에서 장녹수는 웃을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존재였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권력의 정점에 오른 여인의 삶은 결코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장녹수는 기생 출신이라는 신분적 한계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왕의 총애를 받아도 정식 왕비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후궁조차 되기 어려웠던 신분이었지만 연산군의 고집으로 그는 궁궐 안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신하들이 장녹수를 내보낼 것을 여러 차례 상소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장녹수를 비난하는 신하들을 처벌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녹수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왕의 총애를 받는 동시에 모든 신하들의 적이 되어야 했던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밤마다 연회가 열렸습니다. 연산군은 장녹수와 다른 여인들을 불러 춤과 노래를 즐겼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불안이 있었습니다. 궁궐 밖에서는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었고 신하들은 왕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장녹수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일수록 그 권력이 얼마나 불안한지 더 잘 알게 됩니다. 매일 밤 연회를 열면서도 장녹수는 어쩌면 다가올 파국을 예감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화려했던 날들이 계속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결코 한 사람의 바람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1506년 9월 2일 새벽이 밝아오기 전이었습니다. 창덕궁 안은 갑작스러운 소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갑옷 입은 군사들의 발소리가 궁궐 복도를 울렸고 칼이 부딪히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중종 반정이 일어난 것입니다. 박원종, 성희안 등이 주도한 반정군은 연산군을 폐위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연산군의 폭정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것이 명분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장녹수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꼈을 것입니다. 궁녀들이 황급히 뛰어다니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함성, 그리고 무엇보다 연산군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침묵. 조선왕조실록 중종실록에는 이날의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정군은 연산군을 즉시 폐위하고 궁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연산군과 가까웠던 사람들을 모두 잡아들였습니다. 그 중에는 당연히 장녹수도 있었습니다. 장녹수는 끌려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화려한 옷을 입고 궁궐을 활보하던 그가 이제는 죄인의 몸이 되어 포졸들에게 팔이 잡힌 채 질질 끌려갔습니다. 궁궐을 나서면서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돌아올 수 없는 그곳을, 다시는 볼 수 없을 연산군을 생각하며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신하들은 장녹수에게 연산군의 폭정을 부추긴 죄를 물었습니다. 백성들의 재물을 탐했다는 죄, 왕을 현혹하여 나라를 어지럽혔다는 죄, 수많은 죄목이 그에게 씌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신문 과정에서 장녹수가 실제로 무슨 말을 했는지는 기록에 자세히 남아있지 않습니다. 승자가 쓴 역사에서 패자의 변명은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단지 결과뿐입니다. 며칠 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형이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녹수를 처형하였다고 말입니다. 간단한 한 줄의 기록 뒤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절망이 있었을까요?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장녹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울었을까요? 아니면 침묵했을까요? 마지막 순간에 연산군을 떠올렸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지난 날들을 후회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역사는 그의 마지막 표정조차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처형장까지 그 거리는 생각보다 가까웠습니다. 단 며칠 만에 장녹수는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니, 땅이 아니라 지옥으로 떨어졌다고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장녹수가 죽고 약 반세기 후 조선에는 또 다른 여인이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정난정이었습니다. 명종시대, 궁궐은 복잡한 권력 투쟁의 장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즉위한 명종 대신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정왕후 곁에는 윤원영이라는 외척이 있었습니다. 윤원영은 문정왕후의 동생으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정난정은 바로 이 윤원영의 첩이었습니다. 기생 출신이었던 그는 윤원영의 눈에 들어 그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정난정은 단순히 남자의 총애를 받는 여인으로 머물지 않았습니다. 조선왕조실록 명종실록에는 정난정에 대한 기록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그는 윤원영의 정치적 결정에 깊숙이 관여했습니다. 누구를 제거할 것인지, 누구를 등용할 것인지, 이런 중요한 결정들에 정난정의 의견이 반영되었다고 합니다. 1545년 을사사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수많은 살인파 인사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윤원영과 문정왕후가 주도한 이 숙청에서 정난정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정난정이 윤원영에게 특정 인물들을 제거할 것을 부추겼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정난정은 왜 이런 일에 관여했을까요? 권력욕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였을까요? 첩이라는 불안한 신분, 언제든 버려질 수 있는 위치에서 그는 권력을 쥐는 것만이 살아남는 길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윤원영의 정실 부인은 정난정을 싫어했습니다. 궁궐 안팎에서 정난정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기생 출신 주제에 감히 나란 일에 참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원영은 정난정을 보호했고 문정왕후 역시 묵인했습니다. 그렇게 십수년이 흘렀습니다. 정난정은 윤원영의 집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의 한마디에 관직이 오르내렸고 그의 표정 하나에 사람들이 전전긍긍했습니다. 궁궐 밖 양반가의 첩이 이 정도 권력을 가졌다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난정은 행복했을까요? 권력을 쥐었지만 끊임없는 비난 속에서, 정실 부인의 질투 속에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그는 과연 편히 잠들 수 있었을까요? 1565년 문정왕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난정에게는 이것이 시작이었을까요? 아니면 끝의 시작이었을까요? 문정왕후가 죽자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억눌려 있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윤원영을 탄핵하는 상소가 빗발쳤고 을사사화 때 희생된 사람들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명종은 더 이상 윤원영을 비호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비호하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니 문정왕후의 그림자 아래서 윤원영의 전횡을 지켜봐야 했던 명종에게도 이제 기회가 온 것입니다. 1566년 윤원영은 관직에서 쫓겨났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윤원영의 죄를 낱낱이 밝히고 유배를 보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죄목 중에는 정난정과 관련된 내용도 있었습니다. 첩인 정난정에게 나란 일을 맡기고 그의 말을 듣고 사람을 해쳤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난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윤원영이 유배를 가자 그도 함께 끌려갔습니다. 한때 조선의 권력 중심에 있던 여인은 이제 죄인의 가족으로 전락했습니다. 유배지로 가는 길은 멀고 험했습니다. 정난정은 가마를 타고 가지 못했습니다. 걸어서, 때로는 수레에 실려서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길가에서 사람들이 그를 보며 손가락질했습니다. 저 여자가 나라를 망친 요부라고, 저 여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모른다고 말입니다. 정난정은 그 시선들을 견뎌야 했습니다. 한때 자신을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을 경멸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 모욕감은 육체적 고통보다 더 견디기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유배지에 도착한 후에도 고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윤원영 일가에 대한 재산 몰수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난정이 그동안 모았던 재물도 모두 빼앗겼습니다. 화려했던 옷과 장신구, 값비싼 가구들,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며칠이 흘렀을까요? 아니면 몇 달이 흘렀을까요? 정확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조선왕조실록에는 짧은 한 줄이 있습니다. 정난정이 유배지에서 죽었다고 말입니다. 어떻게 죽었는지, 마지막 순간에 무슨 말을 남겼는지 그 누구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을 때는 그의 모든 행동이 기록되었지만 몰락한 후에는 그의 죽음조차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정난정의 생애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기생에서 시작해 권력의 중심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돌아간 한 여인의 이야기였습니다. 장녹수와 정난정이 죽고 다시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왕의 총애를 받은 후궁도 권신의 첩도 아닌 상궁이 권력을 쥐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김계시였습니다. 1623년 인조 반정이 일어났습니다. 광해군이 폐위되고 인조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김계시는 인조의 신임을 얻게 됩니다. 그는 단순한 상궁이 아니었습니다. 인조에 가까운 측근으로 궁궐 내부의 많은 일들을 관장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인조실록에는 김계시에 대한 기록이 수차례 등장합니다. 특히 인조의 아들인 소현세자와 복림대군,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과 관련된 일에서 김계시의 이름이 자주 보입니다.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났습니다. 청나라 군대가 조선을 침략했고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 추운 겨울, 산성 안에서 인조는 굴욕적인 항복을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청나라는 조선에 요구했습니다. 세자와 대군을 인질로 보내라고 말입니다.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은 청나라로 끌려갔습니다. 몇 년을 그곳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그 사이 조선의 궁궐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김계시는 인조의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세자가 없는 궁궐에서 그의 영향력은 더욱 커졌습니다. 승정원 일기를 보면 김계시가 궁중의 물품 조달, 인사관리,
심지어 정치적 의견까지 개진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1645년 소현세자가 청나라에서 돌아왔습니다. 8년 만에 귀환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자를 맞이하는 궁궐의 분위기는 차가웠습니다. 인조는 세자를 반갑게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소현세자가 청나라에서 너무 오래 지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세자가 청나라 문물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인조와 소현세자 사이에 깊은 골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골 사이에 김계시가 있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김계시가 세자빈 강씨에 대한 좋지 않은 말을 인조에게 전했다고 말입니다. 세자빈이 버릇없다고, 궁중 예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이런 말들이었습니다. 사실일까요? 아니면 과장된 것일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말들이 인조의 마음속에 세자 가족에 대한 불신의 씨앗을 심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1645년 4월 소현세자가 갑자기 병으로 쓰러졌습니다. 청나라에서 돌아온 지 불과 2달 만이었습니다. 의원들이 급히 불려왔지만 세자의 상태는 악화일로였습니다. 며칠 후 소현세자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겨우 34세 나이였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세자가 학질로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록을 믿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승정원 일기를 보면 당시 신하들 사이에서 세자의 죽음에 대한 의혹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고 건강하던 세자가 며칠 만에 죽었다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혹시 독살이 아니냐는 소문이 궁궐 안팎으로 퍼졌습니다. 김계시는 이 일과 관련이 있었을까요?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어디에도 김계시가 세자를 독살했다는 명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황은 수상했습니다. 소현세자가 죽은 후 세자빈 강씨는 더욱 비참한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인조는 강씨를 궁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 즉 인조의 손자들까지 제주도로 유배를 보냈습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이 결정이 내려질 때 김계시가 인조 곁에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강씨는 사가로 쫓겨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사되었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궁중 예법을 어기고 왕실을 모욕했다는 것이었지만 많은 이들은 이것이 핑계에 불과하다고 여겼습니다. 세자의 미망인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이 사건에서도 김계시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김계시는 왜 이런 일에 관여했을까요? 인조의 명을 따른 것뿐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였을까요? 혹시 복림대군, 훗날의 효종을 세자로 만들기 위해서였을까요?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월이 흘러 1649년 인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복림대군이 효종으로 즉위했습니다. 그리고 김계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효종은 김계시를 궁에서 내보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김계시가 선왕 때 권세를 부렸고 궁중일에 지나치게 관여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를 처벌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궁을 떠나라고만 했습니다. 김계시는 조용히 궁을 나갔습니다. 수십 년을 궁궐 안에서 보낸 노상궁은 이제 궁 밖의 작은 집에서 여생을 보내야 했습니다. 화려했던 권력도 두려워하던 사람들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김계시의 죽음에 대한 기록조차 없습니다. 그렇게 그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소현세자의 비극적 죽음과 함께 영원히 의혹 속에 남은 채로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선의 3대 악녀라 불린 세 여인의 이야기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장녹수, 정난정, 김계시. 이들은 모두 권력의 정점에 올랐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이들을 악녀라고 부르는 것이 과연 정당할까요? 그들이 저지른 일들은 분명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 때문에 고통받았고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그들이 악녀가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유교 사회에서 여성이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길은 극히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왕의 총애, 권력자의 신임, 이것이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그리고 그 통로를 통해 권력을 얻은 순간부터 그들은 끊임없이 위협받았습니다. 권력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더 많은 권력을 추구했고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은 악순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악순환의 끝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몰락과 죽음이었습니다. 조선시대 남성 권력자들 중에도 숙청과 모함으로 권력을 유지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간신이라 불렸지 악인이라 불리지는 않았습니다. 반면 여성들은 악녀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이 차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역사는 승자의 기록입니다. 장녹수를 기록한 사람은 중종 반정을 일으킨 사람들이었고 정난정을 기록한 사람은 윤원형을 몰아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김계시를 기록한 사람은 소현세자를 추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패자의 목소리는 그 기록 속에 없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권력을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역사를 읽을 때 기록 뒤에 숨겨진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한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